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赤木俊夫さんの墓前に、お墓参りをされる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최근 유명 반도체 연구원의 폭탄 발언으로 인해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하며 심한 질타를 보냈다고 하죠. 하지만 그가 한 자료를 보여주자마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케다 유지입니다. 일본 최고의 반도체 기업 니온테크의 수석 연구원이죠.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며 일본 반도체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만큼 일본 반도체 기술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 저를 짜증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가 않더군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보는데 한국에 대한 기사가 줄지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말이죠. 기사를 보며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고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버린 기술 쓰레기를 주어 겨우 따라하는 모방꾼에 불과하니까요. 역사적으로도 오래전부터 그래왔죠. 저희 덕분에 발전을 해놓고는 오히려 저희에게 불만만 품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나라였잖아요. 게다가 10년 전 도쿄대 시절 한국 교환학생들이 일본 기술 자료를 훔쳐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더욱 한국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남의 것을 뺏고 베끼려고만 하는 그런 파렴치한 나라를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지금 삼성과 현대가 세계적 기업이라고 다들 떠들어대지만 솔직히 말하면 도요타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삼류 기업이에요. 어찌 감히 우리 일본과 겨루겠다는 건지 가소롭습니다. 무슨 실력으로요? 저품질 메모리 반도체나 대량 생산하는 공장 노동자들이 진정한 기술을 이해할 리 없죠. 중국과 다를 게 없는 놈들이에요. 아니, 그들보다 더 심할지도 모르죠. 그에 반해 일본 반도체는 세계 최강이며 영원히 그들은 따라올 수 없어요. 이것이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15년 동안 연구한 제가 보증하니까요. 물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저는 연구실에서 신입 연구원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반도체의 역사가 곧 세계 반도체의 역사라고 신입들에게 강조했어요. 10명의 신입들은 성공한 연구원인 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우리 일본은 반도체 강국이었고 다시 그 영광을 되찾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나카무라가 최근에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질문을 하더군요. 그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질문은 항상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민 없이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며 잠시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커봤자 도요타만큼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죠. 일본의 기술력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제 말에 신입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일본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더군요. 그때였어요. 가장 조용하던 모리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이 없던 친구였어요. 모리는 그렇다면 왜 우리 회사가 한국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순간 실험실이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가슴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런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얼버무리며 한국에서 사는 게 비용 효율이 좋을 뿐이며 기술력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어요. 그런 제 대답이 썩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모리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른 신입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작은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려 12나노 공정에 대한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리의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제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어요. 모리의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해 그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한국 따위가 일본을 이길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검색 결과가 나타난 순간 제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 점유율 35%, SK하이닉스 점유율 18%,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점유율 합계 2%. 뭐지? 이게 말이 돼?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일본 반도체가 이렇게 약해졌다니. 말도 안 됩니다. 거짓이에요. 가짜 뉴스겠죠. 급하게 다른 사이트들도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조작된 데이터일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귓가에 쿵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도요타의 2배라니. 이건 모욕입니다. 일본의 자존심인 도요타보다 한국 기업이 2배나 크다고요? 제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사라졌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헛소리.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한국 놈들이. 그들이 어떻게. 불가능해요. 15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일본 반도체는 다시 부활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혹시 제가 15년 동안 착각 속에 살아온 걸까요? 그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제목만 보고도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삼성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교토 마테리얼 인수.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바지를 적셨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토 마테리얼은 우리 회사의 핵심 공급 업체였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의 기술 주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산업평론가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이제 일본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해야 한다고. 그 단어들이 제 자존심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일본이 한국에 의존한다고?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자산업의 선두주자였던 우리 일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충격은 계속되었어요. 니온테크의 최대 고객사였던 소니와 도시바가 한국 반도체 기업과 직거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츠비시 전자도 삼성과 반도체 협력 계약을 체결했어요. 배신자들. 모두 일본을 배신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대로라면 니온테크의 매출은 40%나 감소할 위기였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요? 제 삶의 의미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사내 전화가 울렸어요. 사장 마츠 히데키의 비서였습니다. 즉시 사장실로 오라는 지시였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장실로 향하는 복도가 마치 사형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걸라 사실을 말이죠. 긴장된 상태로 사장실 문을 열자 마츠이 사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이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죠. 그는 이대로 가면 니온테크는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회사가 망한다고? 일본의 자존심인 니온테크가?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말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게 당장 한국에 가서 기술 차이를 직접 확인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최고라는 환상을 가질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환상이라고요? 15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고요?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들에게 배우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장의 눈에서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단칼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회사 상황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로 고래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돌아와 여권을 꺼냈죠. 그리고 다음 날 밤 비행기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한국 따위에 가야 하는 거지?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도쿄의 불빛은 점점 작아졌고 그와 함께 제 자존심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싫었어요. 아니, 혐오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유지, 한국인들은 우리 기술을 훔쳐간다. 저는 복잡한 머리를 잠재우려 비행기 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니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일본 반도체의 전성기를 이끈 연구진입니다. 80년대에 우리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 영광의 역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자리 일본인 사업가가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 출장인가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한 달에 2번씩 서울에 갑니다. 삼성과 거래하죠.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 기업을 칭찬하다니요. 배신자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은 어둠뿐이었어요. 마치 제 미래처럼요. 일본의 자존심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켰어요. 스크린에는 최신 삼성 로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일본 항공사인데 한국 기업의 시스템을 사용하다니요. 이건 어디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의 자존심이 아직도 저항했지만 이성은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번 출장의 목적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니온테크를 살릴 방법을 찾는 것이었죠. 그렇게 3시간의 비행 끝에 기장이 착륙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인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밝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제 선입견과는 달랐죠.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너무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의심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일 뿐이라고요. 활주로를 빠져나와 게이트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여전히 거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곧 한국 땅을 밟게 될 생각에 속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전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기술력은 일본만 못할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첫 충격이 밀려왔어요. 여기가 진짜 한국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일본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생체인식으로 순식간에 끝났어요. 제 여권을 스캔하는 속도가 일본보다 2배는 빨랐습니다. 이건 우연이겠지 하며 자기 위안을 하며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공항 로비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에 접속했을 때 2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오지 인터넷 속도가 일본보다 10배나 빨랐어요. 대용량 파일이 몇 초 만에 다운로드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초고층 빌딩들, 첨단 디지털 광고판, 그리고 거리 곳곳에 보이는 스마트 기기들. 도쿄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느껴졌죠. 택시기사는 친절했습니다. 그가 한국어로 말했지만 스마트폰 앱이 실시간으로 일본어로 번역해 주었어요. 기사가 일본에서 왔는지 물었고 저는 반도체 회사에 근무한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방문하는지 추측했어요. 그의 말에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계속 한국 반도체가 세계 최고라며 주식 덕분에 택시를 현금으로 샀다고 자랑했어요. 마지못해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그의 자부심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호텔에 도착해서야 그의 수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어요. 멀리서 봤을 때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일본 어느 공장보다 규모가 컸고 첨단 설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안내원이 공장을 소개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제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클린룸은 일본 표준보다 훨씬 엄격했고 자동화 시스템은 우리보다 3세대 이상 앞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중얼거렸지만 누구도 듣지 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으니까요. 특히 UV 장비를 보는 순간 제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어요. 우리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이요.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점심시간 공장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한국을 무시해온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공장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마친 후 본격적인 공장 견학이 이어졌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한국으로 보낸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보게 될 것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내원은 먼저 삼성 반도체 클린룸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방진복을 입고 특수 에어 샤워실을 통과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일본의 클린룸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먼지 입자 관리 수준이 일본보다 5세대나 앞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10나노급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구역입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0나노급이라니. 우리 니온테크는 아직 14나노에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율이 겨우 70% 수준이었죠. 하지만 여기 삼성의 수율은 95%가 넘었어요. 특히 EUV 공정 라인을 보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일본은 아직 이 기술을 상용화하지 못했어요.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삼성은 이미 수년째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사에서 독점 공급하는데 전 세계에 몇 대 없는 장비입니다. 저희 삼성은 가장 많은 수량을 확보했죠. 안내원의 말이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장비 한 대 구매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삼성은 이미 수십 대를 운용 중이라니요. 오후에는 SK 하이닉스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충격은 더 컸어요. SK 하이닉스의 AI 반도체 개발 현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엔비디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차세대 AI 반도체를 개발 중입니다.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적용한 AI 칩이 될 거예요. 현장 연구원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은 이런 글로벌 협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어요. 이제 일본 반도체는 끝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받는 동안 한 장의 슬라이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전 세계 첨단 전자제품에서 한국 반도체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차트였습니다. 스마트폰, 서버, 자동차, 전자장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지배적이었어요. 한국 없으면 일본 경제도 멈춘다는 슬라이드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가전제품, 자동차, 로봇 산업. 모두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든 펜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타케다 씨 괜찮으세요? 옆자리의 일본계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삼성으로 이직한 일본인이었어요. 한때 우리 회사의 선배였던 사람이었죠.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믿어온 세계관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과거 우리는 한국을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였어요.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얹어져 있었지만 타이핑을 시작할 수 없었어요. 보고서에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현실을 솔직하게 사장님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일본은 왜 이렇게 뒤처지게 되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일본은 왜 망했고 한국은 왜 떴는가? 먼저 일본의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종신 고용 시스템부터 시작했어요. 한때 일본의 자랑이었던 이 제도가 이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나이와 연차로 평가받는 연공서열 문화도 문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기업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취해 변화를 거부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쓴웃음이 났어요. 지금까지 제가 반도체 업계에서 해온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을 주저했던 순간들, 외국 기술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만심. 모두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에 기여했던 요소들이었어요. 그 옆에 한국의 성공 요인을 적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도전했죠. 초격차 기술에 대한 집착적인 투자도 놀라웠어요. 매출의 3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니 일본 기업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도약이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어디든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주저없이 뛰어들었죠. 일본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세계를 무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가져온 결과는 가장 아이러니했어요. 당시 우리 일본은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소재 자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어요. 불과 3년 만에 핵심 소재들을 자체 개발하거나 대체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위기가 기회였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없으면 제품 생산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자랑이던 가전제품들, 카메라, 게임기, 자동차, 전자장치. 모두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문서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쓰라린 진실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를 뛰어넘었다.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이제 도쿄보다 더 밝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호텔방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니온테크 한국지사의 직원이었어요. 내일 SK하이닉스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SK하이닉스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센터의 책임자가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그의 첫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2030년까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50%라니. 현재도 두 회사의 점유율이 이미 40%에 육박한다고 했습니다. 작년보다 5% 증가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연구소 내부를 돌아보는 동안 AI 반도체 개발 구역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공지능용 반도체 시장은 매년 40% 이상 성장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2025년까지 엔비디아를 추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반도체 개발 현황도 충격적이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테슬라, BMW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반도체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양자 컴퓨터 분야였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손을 놓은 이 분야에서 한국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삼성은 IBM과 공동으로 차세대 양자 컴퓨팅 칩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미래 전망 브리핑 자료를 받아들고 충격에 빠졌어요.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2030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1% 미만의 점유율만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거의 사라지는 수준이었어요. 점심시간 한국 연구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일본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어요. 과거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일본이 다시 살아남으려면 한국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도전 정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과감한 투자 결정. 모든 것을 배워야 했어요. 사장님께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려면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으면 일본도 망한다는 사실이요. 보고서 초안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냉혹한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일본의 모든 첨단 산업 마이너스 자동차, 로봇, 전자제품, 심지어 의료기기까지 마이너스 모두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어요.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자만심에 빠져 있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제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변방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가장 아픈 현실은 일본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인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반도체의 초격차였습니다. 5세대 이상 앞선 기술, 10배 이상의 투자 규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모든 면에서 우리는 뒤처져 있었어요. 도쿄 하늘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사장님과 동료들에게 이 현실을 전해야 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되었어요. 착륙을 준비하며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어요. 한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편견이 하루하루 무너져 내렸어요.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한국이 제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었으니까요. 한국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눈이 열렸습니다.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어요. 한때는 세계 최고였던 일본의 땅을 밟으며 이상하게도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충격이 우리 일본을 다시 일깨울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진정한 혁신과 도전의 정신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사장님께 보고할 생각을 하니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CNN과 ABC 뉴스가 동시에 보도한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뉴스의 주인공이 바로 한국이라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 라며 주목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브룩스입니다. 미국 ABC 뉴스 수석 기자죠. 파리, 런던, 베를린 같은 유럽 도시들을 누비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취재해왔습니다. 그런 제게 아시아는 그저 멀고 먼 대륙이었어요. 특히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자면 무시하는 것에 가까웠죠. 한국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삼성? 그렇죠. K-팝. 하지만 그 이상은
어떤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굳이 말하자면 삼성과 K-팝 말고 뭐가 있지? 어차피 중국이나 일본의 그림자 속에 사는 나라 아닌가 정도였죠. 이런 제 생각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아시아 지역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나라다.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없다. 세계 무대에서는 이류 국가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수업 중에 한국 발표를 맡은 학생이 없어서 그 과정을 패스할 정도로 한국은 존재감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굳이 알 필요 없는 나라로 여겼어요. ABC 뉴스에 입사한 후에도 이런 생각은 더 강화됐습니다. 뉴스룸의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한국 관련 보도는 항상 같은 주제였어요. K-팝 열풍이라는 일시적 유행, 삼성의 일본 기업 모방, 북한과의 긴장. 그 외에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죠. 게다가 사무실에서 국제뉴스를 논의할 때면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는 항상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통령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탄핵 과정을 밟고 있지 않던가요? 말세더군요. 이제 대통령도 없으니 북한에게 먹히는 건 식은 죽 먹기라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특파원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쿄, 베이징, 모스크바, 런던에 있는 동료들의 이야기는 항상 흥미진진했어요. 그런데 서울 특파원의 이야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노골적으로 카메라를 끄고 커피를 리필하러 가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뭐 중요한 거 놓쳤어? 라고 물으면 동료들은 항상 아니, 별거 없었어라고 했죠.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런 편견이 쌓이고 쌓여 단단한 벽이 됐습니다. 한국은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는 벽말이에요. 하지만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편집장 마이클 로렌스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부른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의 햇살이 유독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편집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승진 이야기가 나올 거라 기대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삶의 터닝 포인트였네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저에게 세상은 곧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편집장 마이클 로렌스는 언제나처럼 커다란 창이 있는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앉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마이클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승진인가? 제 머릿속은 이미 런던이나 파리 지국장 자리를 상상하고 있었죠. 우리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기자 중 한 명이야. 자네의 유럽 보도는 항상 탁월했어.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마이클의 다음 말에 곧 사라졌죠. 아시아 취재팀을 맡아줬으면 해. 내가 가야 할 곳은 한국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왜 하필 한국? 한국이요? 농담하시는 거죠? 전 유럽 전문가입니다. 베를린, 파리라면 모를까? 왜 하필 한국입니까? 마이클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한국 관련 통계와 그래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어. 기술,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전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처럼 중요한 뉴스가 나올 리 없어요. 마이클은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기술.
지금 세계 경제의 핵심을 한국이 움직이고 있어. K컬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고, 저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 그런 가십거리 뉴스에 관심 없어요. 저는 진짜 국제 정치를 다루는 기자라고요. K-팝이나 삼성 휴대폰에 대해 쓰라는 건가요? 마이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에밀리, 내 경력을 생각해서 솔직히 말하마. 이번 한국 특파원직은 중요한 포지션이야. 우리 뉴스가 앞으로 아시아를 어떻게 다룰지 방향을 잡는 자리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마이클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승진하고 싶으면 한국을 가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편집장실을 나온 저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한국이라니. 내 경력의 끝이 될 수도 있어. 누가 한국발 뉴스에 관심이나 갖겠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 데이빗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6개월만 견디면 돼. 그리고 돌아와서 더 좋은 자리를 노리자. 데이빗은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한숨만 내쉬었죠. 평생 유럽만 다뤄왔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렇게 일주일간 고민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이클의 말대로 이게 승진의 길이라면 견뎌야 했으니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서울행 티켓을 예약하는 순간 제 손가락은 무거웠어요. 마치 제 경력에 종지부를 찍는 것 같았으니까요. 6개월만. 그리고 돌아오자. 이 생각으로 저를 달랬습니다. 출발까지 2주 남은 시점, 저는 마지못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차피 가야 하니까 미리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억지로 시작한 조사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우선 한국 경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삼성?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알던 한국은 그게 전부였어요. 조사를 깊게 할수록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코로나 시기에 진단키트를 전 세계에 공급했고, 핀테크 산업은 미국보다 더 발달해 있었어요. 믿기 힘들었지만 여러 경제 보고서와 통계 자료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지 인프라 구축, AI 연구, 친환경 기술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 기사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제 분야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도를 다룬 기사를 읽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행정 서비스가 100%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민원이 해결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인공지능으로 최적화되어 혼잡을 최소화했고, 금융 서비스는 생체 인식만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했죠. 런던이나 뉴욕에 오래 살았던 저로서는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서구 도시들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 특히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몇 년은 앞서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놀란 것은 코로나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한국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대응했다는 사례 연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니 처음에는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저는 내심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한국에 대해 제가 원래 가졌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조사를 계속할수록 제 안의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보는 정보가 과장된 건 아닐까? 직접 가보면 훨씬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짐을 쌌습니다.
유럽에서의 취재에 익숙한 저는 한국 출장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첫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공항과도 달랐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눈에 띄었지만 더 놀라웠던 건 다른 점이었어요.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친절하게 안내하는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는 질문 하나 하려면 불친절한 직원을 찾아 긴 줄을 서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살짝 헷갈리는 기색만 보여도 직원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어요. 공항을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기술만 앞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시스템 자체가 달랐어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은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차가운 도시였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자동화가 아니라 조화였습니다. 경복궁 옆에 초현대적인 건물이 있고 고층 빌딩 사이에 전통 한옥이 보존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에서 어떻게 옛것을 그대로 유지했는지 신기했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또 하나 발견한 특이점은 소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소음의 부재였죠. 뉴욕에서는 끊임없이 들리는 경적 소리가 서울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운전자들은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LED 바닥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를 인식하고 신호를 알려주었어요. 미국에서 볼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배가 고파 늦은 밤에 음식을 찾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헤맸겠지만 서울에서는 새벽 2시에도 배달 앱으로 주문이 가능했어요. 30분 만에 따뜻한 한국 음식이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근처 편의점에 들렀는데 또 놀랐습니다. 간 만든 도시락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품질이 뉴욕의 고급 델리 수준이었어요. 미국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취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서류 발급이 몇 분 만에 끝났어요. 미국에서는 같은 서류를 받기 위해 몇 주가 걸리고 여러 부서를 오가며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첫날부터 느낀 이 모든 차이점들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직접 경험하니 더 놀라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처음 느낀 인상들을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어쩌면 이 6개월은 생각보다 흥미로울지도 몰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강남의 한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곳으로 많은 신생 기업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러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이었어요. 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우리 회사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창업했어요. 모두가 안전한 길을 택할 때 저희는 역발상으로 새로운 기술에 투자했죠. 다른 핀테크 기업 CEO는 더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역사를 보세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까지 우리는 매번 위기를 기회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왔어요. 우리는 IMF, 금융위기, 팬데믹을 통해 끊임없이 적응하며 발전해왔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T 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핀테크와 친환경 기술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로 빠르게 산업 구조를 재편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삼성의 변신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과거 일본 기업을 모방하던 시절부터 지금의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진화한 과정을 들었어요.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90년대만 해도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올 때마다 과감히 투자 방향을 바꿨고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가 됐죠. 현대자동차 연구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에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빠른 전환,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취재를 계속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힘은 빠른 적응력이었어요. 상황이 바뀌면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과감히 투자하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뭔가 깊은 통찰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특집 기사를 쓴다면 미국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미국의 대기업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모습과 대조되는 부분이었죠. 그렇게 한국 경제 취재를 마치고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진 건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택시 기사님에게 물었죠. 학원가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곳이죠.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준호 교장 선생님은 한국 교육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침 7시에 등교해서 밤 10시까지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합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수능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죠. 수업 참관 중 놀라웠던 점은 고등학교인데도 미국 대학 수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우석은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학교에 도착해요. 정규 수업 후 자율학습하고 학원에 가서 밤 11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공부만 하면 너무 힘들지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가족과 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 나라를 발전시키셨으니까요. 우석의 말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의 성취보다 가족과 국가를 위한 노력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보였죠. 학원 원장 김태영 씨는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AI 기술로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없나요? 제가 물었죠.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 창의성이나 사회성 발달이 부족할 수 있어요. 요즘은 교육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문화가 있구나. 이 교육 시스템이 한국을 디지털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취재하며 깨달은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라는 가치관이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위기 극복 사례를 연구해온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박민수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성장 모델은 독특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국민, 정부, 기업이 하나 되어 극복했죠. 박 교수의 연구실 벽에는 주요 위기 극복 사례들이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이 사진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결혼 반지부터 갑옷까지 내놓았죠.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켰습니다. 이런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궁금했습니다. 한국만의 리더십 모델이 있나요? 제가 물었죠. 위기 때 빠르게 움직이는 정부, 과감히 투자하는 기업, 그리고 단결하는 국민이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이 세 주체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을 때 한국의 저력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기획실 김지원 이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기업 관점에서 한국의 빠른 실행력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몇 개월 걸리는 일을 우리는 몇 주 만에 끝냅니다.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단점도 있지만 위기 대응엔 강점이죠. 김 이사의 말대로 한국 사회의 실행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정책, 기술, 문화가 몇 개월 만에 정착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대표 이하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시민 참여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매우 능동적입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면서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반이죠. 취재를 마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미래 리더십 모델은 단순한 경제, 성장 전략이 아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회적 협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선두에 설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간의 취재를 돌아봤습니다. 내일이면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떠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도착 첫날 작성했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6개월만 버티자. 빨리 유럽으로 돌아가야지. 그 글을 보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요? 한국을 단지 삼성과 K-팝의 나라로만 여겼던 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 새로운 저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전에는 그저 번잡한 도시로만 보였던 이곳이 이제는 혁신과 조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왠지 아쉬웠습니다. 창가에 앉아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한강, 북한산, 그리고 반짝이는 도심의 빌딩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어우러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지했을까?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만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의 중심지였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곧바로 ABC 뉴스 본사로 향했습니다. 6개월 전 저를 한국으로 보냈던 마이클 편집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사무실로 들어서자 마이클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에밀리, 돌아왔군. 한국은 어땠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이클,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몰라요. 마이클의 사무실에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제의 혁신성, 교육 시스템의 특징,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 모델까지. 이건 단순한 기사로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 아니 전 세계가 이 나라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마이클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라. 흥미로운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세계도 그래야 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 눈에는 세계가 달리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단순한 취재 경험이 아니라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정이었습니다. 고마워, 한국.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편견을 깨뜨려주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해줘서. 이제 저는 어떤 나라도 어떤 문화도 선입견 없이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는
배울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세계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미국과 캐나다가 예상치 못한 위기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건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죠. 심지어 한 유명 국방 전문가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Some perspective with regards to our regret that the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맥켄지입니다. 캐나다 국방부 소속 분석관이죠. 수석 분석관이라 불리는 만큼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노아 존슨, 우리 부서의 고위 관계자였죠. 노아의 얼굴은 평소보다 긴장돼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손에 들고 있던 빨간색 표지의 보고서를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국방부에서 빨간색 표지는 최우선 순위를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러시아의 새로운 동향? 중국의 군사훈련? 아니면 북대서양 해역에서의 긴급 상황인가요? 저는 급히 컴퓨터를 잠그고 노아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노아가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빨간 표지의 보고서를 제 앞에 펼쳤죠. 그리고 보고서의 제목을 읽자마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방위산업 성장과 세계 시장 영향력 분석. 한국이라니요? 정말 한국? 그 삼성 휴대폰과 현대 자동차나 만드는 작은 나라 말입니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비웃는 투로 말했어요. 한국이 무슨 군사 강국이라도 됐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게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국에 불과했습니다. 지도에서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반도 국가죠. 경제적으로 몇 가지 전자제품이나 만들어 성공했을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군대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나라로만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제 관심 바뀐 나라였죠. 북한과 대치 중이라 군대는 있지만 그건 미국이 주는 중고 무기로 겨우 버티는 수준 아닌가요? 게다가 한국 군대가 무슨 힘이 있던가요? 주한 미군으로 간간히 연명하고 있는 나라에 불과하잖아요. 심지어 대통령이 군대를 움직여 쿠데타를 일으켰던데 군대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 안 봐도 뻔하더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북한에 잡아먹힐 나라라고 봐도 무방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군인들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일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보여주다니 정말 우스웠습니다. 방산 강국이라니 농담도 심하네요. 하지만 노아는 제 반응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페이지를 넘기라는 제스처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캐나다를 크게 앞질렀다는 사실을 그래프와 수치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무기 구매국들,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캐나다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한국이 캐나다보다 앞서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캐나다는 지칠 국가고 나토 회원국이며 미국과 가장 긴밀한 군사 협력을 하는 나라예요. 반면 한국은 그저 분단국가로 북한이라는 위협에 맞서 방어적 군사력을 가진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경악스러운 말은 이 다음에 나왔습니다. 노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한국으로 가라고 말이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에 가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다른 분석관을 보내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노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에단,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동아시아 전문가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방산 기술과 세계 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관이 필요하네. 그건 바로 자네야. 하지만 저는 제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노아가 제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라 지시야. 국방부 장관님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네. 자네의 보고서는 바로 그분의 책상에 올라갈 거야. 이건 자네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 거절은 불복종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진은 물론 향후 커리어에도 악영향을 줄 게 분명했습니다. 솔직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시아는 제게 너무 낯선 곳이었고 특히 한국은 그저 TV에서 보는 이국적인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임무였죠. 제 목소리는 굳어 있었어요. 노아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엎을 만한 사건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방위산업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조사해보기로 했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웃음거리를 찾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과장된 보도자료나 허황된 선전 정도가 나오겠지 생각했죠. 어쩌면 미국이 준 무기를 살짝 개조해서 자국산인 척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는 전혀 예상과 달랐어요. 믿기 힘든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국 순위에서 한국이 4위, 캐나다는 겨우 7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K고 자주포였습니다. 이 자주포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수많은 국가에 수출되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요? 그것도 우리 캐나다의 동맹국들이 우리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다고요. 그러나 다음 검색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KF-21 전투기,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라고. 경공격기도 아니고 정교한 전투기를? 그것도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그리고 현무 미사일 시리즈. 한국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완비했다고요? 설마 이게 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건가요? 미국이 해준 게 아니라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사진과 비디오, 기술 사양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국제방산 전시회 영상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 무기 앞에 줄을 서서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의 성능이 캐나다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건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서구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선진국에서 기술을 수입해서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만들어 되파는 그런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니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첨단 방산 기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고 캐나다를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왜 저를 한국에 보내려 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우리 캐나다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뒤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짐이 다 챙겨진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캐나다 국방부에서 한국 방위산업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은 저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됐습니다. 밴쿠버 국제공항의 출국장에 앉아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한국에 대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간 준비한 자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일종의 불안감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 이게 전부 과장이길 바란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무지했던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캐나다 국방부 전체가, 아니 서구 세계 전체가 아시아, 특히 한국을 너무 얕잡아봤던 거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서울행 직항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는 13시간의 긴 비행이, 그리고 그 끝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퍼스트 클래스 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준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런 편안한 좌석도 제 마음의 불안을 덜어주진 못했습니다. 이륙 후 노트북을 펼쳐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K고 자주포의 기술 사양,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 현무 미사일의 실전 배치 현황. 이 모든 것들이 분명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면 캐나다의 방위산업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에 놓인 미지의 세계처럼 광활하고 깊었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라면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선전하고 있는지,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의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 기술 발전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기본적인 인사말과 감사 표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를 반복해서 읽어보는데 발음이 쉽지 않았어요. 기내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다시 잠을 청하는 과정을 반복하던 중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입니다. 날씨는 맑고 창밖을 내다보니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섬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바다,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윤곽. 마침내 인천공항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내리며 저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공항 터미널의 웅장한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디자인이 근사했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곡선이 마치 파도처럼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탑승교를 지나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출입국 심사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유리문 같은 게이트가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냥 통과하고 있었죠. 저도 다른 승객들을 따라 그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제 앞사람이 게이트에 서자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하더니 바로 통과시켰어요. 제 차례가 되자 불안한 마음으로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게이트에서 영어로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권을 스캐너에 올리자 카메라가 제 얼굴을 인식했고 몇 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오랜 줄, 까다로운 질문, 지문 등록 같은 절차가 없었죠. 얼굴 인식만으로 출입국 심사가 완료된 겁니다. 저는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은빛 로봇이 다가왔어요. 이 로봇이 제 이름을 알고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마도 방금 전 출입국 시스템에서 제 정보를 받았나 봅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로봇은 계속해서 저를 안내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김태현 대령이 한 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로봇을 따라 한 번 출구로 향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바닥 청소를 하는 로봇,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 심지어 수화물을 운반하는 자율주행 카트까지 모든 게 미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한 번 출구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어요. 단정한 슈트를 입은 그는 제가 다가가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태현 대령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미국 발음에 가까웠고 말의 속도나 억양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제 가방을 받아들고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김 대령은 서울까지 가는 동안 간단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리킨 차량은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이었어요. 날렵한 선, 유리와 매끈한 표면,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대령은 이것이 수소전기 자율주행차라고 설명했어요. 서울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령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차에 올라타자 차량이 스스로 출발했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었죠.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들 대부분이 조용한 전기차였어요. 소음과 매연이 없는 고속도로라니. 서울로 향하는 길, 전망대에서 도시 전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미래도시처럼 펼쳐져 있었죠. 빌딩 외벽은 모두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었고 건물들 사이로 푸른 공원과 산책로가 보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김태현 대령의 안내를 받아 한국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은 캐나다 국방부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테이블이 없었어요. 대신 원형의 투명한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었고 주변에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대령이 작은 장치를 조작하자 갑자기 공중에 3D 홀로그램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보여주는 입체적인 그래프와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3D 홀로그램 브리핑이라니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홀로그램은 K9 자주포의 세부 구조를 보여주며 회전했어요. 세계 각국에 수출된 현황이 지도 위에 표시되었습니다. 김 대령은 한국이 개발한 무기 체계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어요. K9 자주포는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되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주포의 성능은 기존의 미국이나 독일제 자주포를 능가한다고 했어요. 홀로그램이 바뀌어 KF-21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첨단 스텔스 기능과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도 소개됐습니다. 사거리 800km 이상의 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어서 AI 드론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집단 지능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출 통계였어요. 홀로그램이 세계 지도로 바뀌며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위, 우리 캐나다는 겨우 7위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전통적인 NATO 회원국들이 자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들이, 우리의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대령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며 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아시아는 서구보다 뒤처져 있다 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서구를 앞서가고 있었어요. 국방부 회의실을 나오면서 제 세계관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가 무너지고 새로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김대령은 저를 별도의 화상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맥켄지 씨, 지금부터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담당 마이클 스콧과 화상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캐나다 국방부에서도 참여하십니다. 화상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2개의 창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잘 아는 캐나다 국방부의 회의실이었고 노아 존슨도 보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국방부의 회의실이었죠. 마이클 스콧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에단, 잘 지내고 있나? 노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곳이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이클 스콧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에단 맥켄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클 스콧입니다. 미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담당이죠. 캐나다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니 기쁘게 생각합니다. 화상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대만 유사시 미국의 군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설명 중에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이 없으면 미군 작전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한국 없이는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니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드론 기술, 사이버 방어 시스템,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이 대만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특히 중국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대공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데 한국의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어요. 마이클은 미국이 이미 한국에 AI 전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공식별 AI가 미공군의 방공 시스템보다 오탐지율이 30% 낮고 반응 속도는 2배 빠르다는 통계까지 공개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요? 세계 최강대국이?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일방적인 관계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니요? 마이클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이제 군사기술 파트너라고 했어요. 캐나다도 한국을 무시할 때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화상 회의 내내 노아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그도 이런 현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스크린이 꺼진 후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제가 알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어요. 캐나다가 한국을 평가절하했던 것처럼 어쩌면 모든 서구 국가들이 아시아에 대해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김대령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한국 국방연구원 방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정미경 박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 박사는 한국의 미래 군사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현 대령은 저를 한국 국방연구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화상 회의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더 많은 것을 보고 확인해야 했어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마저 필요로 할 정도로 발전했을까요? 연구원 입구에서 저희를 맞이한 정미경 박사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5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영어 역시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연구원 내부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맥켄지 씨, 오늘은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미래 전쟁 대비 기술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드론 연구실이었어요. 커다란 실내 테스트장에서는 수백 대의 소형 드론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AI 군집 드론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드론들이 중앙 통제 없이도 서로 소통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 전투 체계였습니다. 드론 한 대가 고장나면 다른 드론들이 즉시 그 역할을 대체했어요. 적의 방해 전파가 있어도 자체적인 판단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미 수천 대 규모의 군집 드론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완전 자율형 전투 로봇 연구실이었습니다. 2다리로 걷는 인간형 로봇부터 4발로 움직이는 견형 로봇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투 로봇들이 있었어요. 정 박사는 이 로봇들이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24시간 국경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은 완전히 이 로봇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캐나다는 아직 원격 조종 로봇조차 제대로 실전 운용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완전 자율형 로봇을 실전에 배치했다니요? 세 번째로 보여준 기술은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이었어요. 정 박사는 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해킹 시도도 즉시 감지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군 통신의 80%가 이 양자 암호통신으로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20%도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은 우주 군사력 센터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한국의 군사 위성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 박사는 이 위성들이 실시간으로 지구를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위성은 1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갖추고 있어요. 24시간 지구 전역을 감시하며 특히 주변국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둘러본 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은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아직 상상만 하고 있는 기술들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기존 방식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구원을 나오면서 정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맥켄지 씨, 우리가 보여드린 것은 이미 실전 배치된 기술들 뿐입니다. 개발 중인 기술들은 보안상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것들은 더욱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에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기술 격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이대로라면 10년 후, 아니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동료들이 제 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됐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노아 존슨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에단, 정부 고위층에서 내 보고를 기다리고 있어.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 다음 날 아침, 캐나다 국방부 대회의실은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 군 수뇌부, 그리고 여러 부처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 잠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끼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충격적인 현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제 첫 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3D 홀로그램 브리핑부터 시작해 AI 군집 드론, 자율형 전투 로봇,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 우주 군사력까지. 또한 미국조차 한국의 군사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이미 캐나다를 앞서고 있으며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군사 강국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제 보고를 마쳤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정말 그렇게 발전했다고 우리가 알던 한국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과장된 것은 아닌가.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회의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에단의 보고는 우리 정보기관의 보고와도 일치합니다. 사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주시해왔습니다만 그 속도와 깊이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총리께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 협력을 제안하겠습니다. 기술 교류, 공동훈련, 방산 협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며칠 후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 협력을 발표했어요. 뉴스에서는 이 발표가 캐나다의 아시아 정책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다음 날, 저는 노아 존슨의 사무실로 호출됐어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했네, 에단. 자네의 보고가 정부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그러더니 노아는 제 앞에 새 프로젝트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한국과의 군사 협력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역할이야. 앞으로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될 걸세. 저는 파일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아의 사무실을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타와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캐나다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배울 것이 없다 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그들의 혁신 정신, 도전 정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까지. 캐나다가 세계 무대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제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예일대학교 역사 강의에서 한국인 학생의 발언이 강의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인 교수조차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캠퍼스에서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기존에 배웠던 역사적 관점을 재평가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스콧이라고 합니다. 미국 명문대인 예일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죠. 오늘은 다나카 요시로 교수님의 동아시아 근대사와 국제관계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일본 출신의 역사학자로 날카로운 분석력과 폭넓은 지식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분이셨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늘 앉던 자리, 강의실 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오늘 배울 내용을 생각하니 기대가 되었죠. 특히 동아시아 역사는 제게 흥미로운 주제였거든요. 물론 딱 한 나라만 빼고요. 바로 한국이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세계 무대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국가라고 생각했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서 그저 운 좋게 살아남은 작은 반도 국가, 역사적으로도 늘 주변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나라. 이런 경멸적인 생각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로서는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만이 가치 있는 연구 대상이라고 여겼어요. 한국 같은 나라는 그저 지도상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중요한 국가들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한국 문화, 그저 일본과 중국 문화의 저급한 모방에 불과하다고 치부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대통령도 없는 그런 국가와 누가 손을 잡고 싶겠어요?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 나라의 역사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부디 한국만큼은 강의에서 다루지 않기를 말이죠. 강의실에는 미국 학생들 외에도 중국, 일본, 한국 출신 학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앞쪽에는 항상 열심히 필기하는 일본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창가 쪽에는 중국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한국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뒤쪽에 몇 명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자 소란스럽던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정장 차림의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셨죠. 오늘도 변함없이 깔끔한 모습으로 강단에 올라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아시아 근대사의 주요 사건들과 그 여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필기를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먼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부터 시작해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에 대한 내용이었죠. 특히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열강에 맞서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동아시아 각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중국의 국민혁명, 반일 감정의 고조, 일본의 군국주의화까지.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듯 했죠. 이제부터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말투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이 흥미를 끌었습니다. 뭔가 논쟁적인 주제를 꺼내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강의실의 공기가 갑자기 팽팽해진 것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이 앉아있는 쪽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역사 강의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다나카 교수님이 칠판에 한일병합이라는 단어를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일본의 한국 통치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를 시작했고, 한국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주시했습니다. 저는 그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나카 교수님의 다음 말씀이 강의실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역사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역사적 감정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필기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매우 합리적으로 들렸으니까요. 역사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다나카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시더니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씀하셨죠. 여러분,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많이 도와준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은 미개한 농업국가에 불과했지만 일본이 철도와 학교를 세우고 근대적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일본을 미워하고 비난하기만 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과거에만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교수님의 관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한국은 일본 덕분에 근대화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강의실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교수님의 발언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일본 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미국인 친구들 몇몇도 납득한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타일러도 작게 맞는 말이네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강의실 뒤쪽에서는 다른 반응이 보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항상 조용히 강의를 듣던 한국인 여학생이 눈을 크게 뜨고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다나카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말이죠. 일본의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철도, 도로, 항만, 학교, 병원. 이 모든 것을 일본이 건설했어요. 그 전까지 한국은 전근대적인 사회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교수님의 말에 더욱 공감하게 되었어요. 미국도 다른 나라들을 도와 근대화시켰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도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걸까? 교수님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일제시대 한국 당시 조선의 철도 건설 사진, 학교 건물, 근대적 건축물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일본의 통치 전에는 이런 것들이 한국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프라를 건설해 주었어요. 물론 식민지배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강의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의 사진들을 보며 교수님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더욱 확신했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들이요. 다나카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일본의 식민 지배만을 비난하지만 그 시기에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에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양면이 있는 법이죠. 한국인들은 왜 자신들이 받은 혜택은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더욱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주장에 동조했고 중국 학생들은 표정 변화 없이 그저 필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 쪽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몇몇은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서로 귓속말을 나누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나카 교수님의 주장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렸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니까 교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니까요. 다나카 교수님이 다시 한번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견해죠. 여러분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해할 때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한 여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학생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평소 조용하게 강의를 듣던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일본이 한국을 도와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하게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죠. 저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발전의 과정이 아니라 강제적인 억압과 수탈이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강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연과 교수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업 중간에 교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다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다나카 교수님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반문했죠. 하지만 서연 학생, 식민 지배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국도 근대화가 되었으니까요. 교수님의 말에 일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교수님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서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더욱 확고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숨죽이고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죠. 저조차도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서연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대표적인 예로 유관순 열사를 들 수 있습니다. 17세의 어린 소녀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과연 일본이 한국을 도와준 결과입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듯 했어요. 강의실은 점점 무거운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일본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유관순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17살 소녀가 독립을 외치다 목숨을 잃었다고요? 갑자기 교수님의 주장이 그렇게 확실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나카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조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의 구체적인 예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건 불행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역사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그 큰 그림이라는 것은 누구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인가요? 일본의 시각에서는 식민 지배가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고통과 억압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말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부 미국인 학생들도 서연의 말에 공감하는 듯 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의 말씀만 듣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서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시각에서 쓰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일본이 한국에 학교와 철도를 지었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인들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나요? 저는 서연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점점 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논리가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십니까? 위안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강의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더 무거워졌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고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죠. 저는 위안부에 대해 희미하게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했어요. 10대 소녀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본군을 위해 봉사한 것도 아닙니다. 강제로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것입니다. 학생들 중 몇몇은 숨을 삼켰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10대 소녀들이 군인들에게 강제로 끌려갔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들이 지금도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서연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교수님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죠. 일본인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미국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교수와 서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위안부 문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역사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여러 해석이 존재하죠. 서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빠르게 무언가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돌려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입니다. 그들은 8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아픔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석의 문제일까요?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일본군에게 끌려가 당한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듣고 있기 힘들 정도였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역사에는 정말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저는 단지 교수님의 말씀만 듣고 판단했지만 그것은 단지 한쪽 면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거죠. 서연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된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부정하려 하고 있죠. 이게 과연 올바른 역사 인식일까요? 다나카 교수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서연은 교수님의 말을 자르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부 일본 학생들조차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는 서연의 말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승자의 관점에서만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역사 연구의 자세가 아닐까요? 저는 서연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발언이 존경스러웠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다나카 교수님은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학생들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런 무거운 침묵이 몇 초간 이어지다가 결국 다나카 교수님이 잠시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고 얼굴에는 어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의 말은 강의실을 채우기에는 너무 가벼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교수님이 정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서연은 잠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건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녀의 말에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표했고 심지어 일부 일본 학생들도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서연의 말이 모두의 마음에 와닿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아직도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서연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그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저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금도 거리에서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며 덮어야 하는 문제입니까? 서연의 마지막 질문에 교수님은 완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이제 없어지고 그저 당황한 기색만 역력했어요.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학생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다는 것이 더 놀라웠죠. 잠시 후 다나카 교수님은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학생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교수님이 서연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항상 교수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일본 학생들 중에서도 생각에 잠긴 표정들이 보였어요. 교수님은 서둘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지만 더 이상 강의실을 장악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시선은 여전히 서연에게 향해 있었어요. 저는 내심 서연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교수님의 잘못된 역사관에 맞서 싸웠고 많은 학생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어요. 저 역시 포함해서요. 강의가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서연이 말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어 보였어요. 서연의 질문은 그저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그의 역사관 전체를 뒤흔드는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연의 용기 있는 발언 덕분에 학생들은 이제 교수님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필기를 하는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서연을 흘깃 바라보았어요. 오늘 그녀에게서 역사적 사실 이상의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용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평소와 달리 서둘러 자리를 떠나지 않고 노트북을 천천히 가방에 집어넣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다나카 교수님의 이야기만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서연의 말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을 울렸어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말한 진정한 반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모든 것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하나둘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고 싸워온 나라라는 것을요. 그들의 역사는 단순히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근대화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박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투쟁의 역사였던 거죠. 저는 고개를 들어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이미 나가고 없었고 다나카 교수님도 자신의 노트북을 정리하며 자리를 뜨려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뒤쪽에 서연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천천히 짐을 싸고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서연. 너의 발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제 말에 서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했어. 단지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별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계속 말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의 말만 들었을 때는 일본이 정말 한국의 발전을 도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말한 유관순 열사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게 얼마나 일방적인 시각이었는지 깨달았어. 서연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에밀리. 사실 오늘 발언하기 전에 많이 망설였어. 아무도 내 말에 공감하지 않을까봐 걱정했거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야. 특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 말에 완전히 동의해. 저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말한 것들을 더 공부해보고 싶어. 혹시 추천할 자료가 있을까? 서연은 처음에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발언에 동조하는 미국 학생이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역사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 서연은 바로 자신의 노트에서 몇 가지 책 제목과 다큐멘터리 제목을 적어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교환했죠. 한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직 떠나지 않고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서연에게 다가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고 어떤 학생은 자신도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서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의 시각으로만 역사를 바라보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지도상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는 고난과 억압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용기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억압과 저항, 그리고 극복의 역사였죠. 캠퍼스를 걸으며 서연이 준 책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배워보겠다고.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말이죠. 다음 학기에는 한국어 수업도 들어볼 생각입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몸소 체험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한 강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연에게 정말 감사해요.